세 번째 주제는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의 진짜 주인이 아니다. 헌법 1조 2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대한민국의 과제는 뭐냐?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이게 우리가 2016년 강화문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외쳤던 거 아니에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만들기.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냈다. 근데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는 만드는데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새벽은 TV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린 통계 자료입니다. 수치인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는 추경호 팀에서 법인세 인하 이런 걸 가고 있잖아요. 인하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죠. 지난해까지 이 근로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쭉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만은 국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이게 운영하려면은 정부를 운영하려면은 재정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의 가장 주요한 기반이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하는 노동자들이 내는 게 근로소득세고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이 법인세잖아요. 2003년도만 하더라도 국세 국가에서 걷어들인 세금 전체 세금 총액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였었고요. 법인세는 27.6%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까지 쭉 보게 되면은 근로소득세는 15% 거의 어떻습니까? 2배가 증가했죠. 2배가 증가했죠. 법인세는 21%를 줄어들었습니다. 한 7% 가깝게 줄어들었죠. 7% 가깝게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가 늘은 만큼 법인세는 그러니까 줄어든 거예요. 내국세 대비해서도 비슷합니다. 국세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걷어들인 세금하고 해외에서 걷어들인 세금은 대표적인 관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내국세만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근로소득세가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8.5%. 근데 지난해는 16.8%까지 거의 2배로 증가했잖아요. 8% 정도 8% 이상 증가했잖아요. 법인세는 반면에 31%에서 23%로 이것도 8%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감소한 만큼 근로소득세가 그 자리를 메꿔준 거예요. 가게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가게한테 더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업 편향적인 거예요. 기업 편향적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는 이유는 경제라는 것은 저는 상식의 영역입니다. 상식의 영역인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사람은 뭡니까요? 다른 동물하고 이거는 그러니까는 특별한 사상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 겁니다. 기초적인 얘기. 사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속에서 기초적인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의식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해결하는 동물이잖아요. 네? 의식적으로 그러니까요. 일반 동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을 해가지고 자연이 주는 것을 그러니까 취득을 해가지고 자기가 생존을 유지한다면은 사람은 의식적으로 그걸 해결을 하죠. 그 의식적으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뭐냐면은 혼자서 그러니까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를 구성한 거고,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적 동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생산활동도 사회적 생산활동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의 시스템들, 금융 시스템, 미국의 법과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다. 내가 만약에 저기 어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면은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라 이거죠.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지원받은 결과물이라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기업도 그 사회에서 분리가 됐을 때, 혼자서 존재할 때 그러한 결과를 만드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럼 사회를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 얘기하게 되면은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치는요, 사람이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정치라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동의 문제가 있잖아요.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공동으로 우리가 거주시설에 살다 보면은 공동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공동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치인 거예요. 정치인 겁니다. 혼자 살면 정치 필요 없죠. 혼자 살면 정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실망을 주다 보니까는 정치를 혐오스러워하고 정치적인 논쟁을 하다 보면은 피곤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걸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피한다고 해서 정치로부터 그러니까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싶으면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살면 됩니다. 예? 정치로부터 함께 사는데 정치를 외면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개돼지가 됩니다. 개돼지 취급받아요. 제가 그것도 지금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사회 총생산물을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하게 봅니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제한된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그 사회의 최대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주류 경제학의 주요 과제예요. 효율성이라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총생산물이 바로 GDP 같은 개념이에요. GDP 같은 개념입니다. 예? 이거를 극대화하는 거를 추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그러면 한 사회가 그러니까 생산한 총생산물은 배분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배분이요. 배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사회를 구성하고 살다 보니까는 사회에 필요로 하는 몫이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정부를 오늘날에 비유한다면 정부를 우리가 구성을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정부를 구성하고 살잖아요. 뭐 치안시설, 국방시설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회의 몫을 그러니까 우리가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소득을 창출하면 거기에서 세금을 떼 구성, 그러니까는 세금을 뗀 이후의 소득을 갖는 겁니다. 개인들은요. 사회 몫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표현을 하게 되면 재정자원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다시, 그러니까 이 정부가 확보한 재정자원은 다시 국민들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소득인 겁니다. 사회소득인 거고요. 사회로부터 받는 소득인 거죠. 사회로부터 받는 소득. 내가 세금을 내가지고 간 것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게 사회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러니까 먼저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나라들 같은 경우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이유가 자기들이 많은 혜택을 돌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사회의 몫을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개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돈의 힘에 따라서 배분되는 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인 겁니다. 그게 이제 노동을 하는 사람은 임금소득, 돈을 제공하는 사람은 자본소득, 땅을 제공하는 사람은 지대소득, 땅이나 건물을, 부동산을 제공하는 사람은요. 이런 게 일종의 시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시장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소득과 시장소득을 나누는 거예요. 그 되게 선진국가들은, 우리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사회소득 비중이 높지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사회소득이 굉장히 작아요. 한 개인이 생존을 하려면 결국은 그 소득의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우린 시장소득에다가 올인을 해야 돼. 거의 다요. 사회소득이 너무 적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낮은 임금 계층들이 받는 시장소득이잖아요. 이거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고 싶으면요, 사회소득을 높이면 됩니다. 사회소득을 높이면 돼요.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률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높이지 않아도 돼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는 서유럽에 그러니까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이 되게 쓰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저임금 인상 가지고 막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고 싶으면은 사회소득을 그러니까 늘리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그러니까는 보장해주는 취지가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의미잖아요. 근데 그 소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의존하다 보면은 시장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그러니까는 그 임금 소득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최저 생계비를 보장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그 인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사회 몫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구성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는가? 치안, 국방시설, 그다음에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유형과 무형의 어떤 인프라, 제도 같은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사회 간접 자본시설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하기 위해서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소위 소득 재분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사회의 몫을 떼어낼 것인가? 이걸 누가 결정을 해요? 이거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1년에 그러니까 한 100을 생산해냈어. 100 중에서 30을 그러니까 사회 몫을 떼어낼까? 20을 떼어낼까? 50을 떼어낼까? 이거 누가 결정하냐고요? 사회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시장에 의해서 개인의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개인의 능력도 영향을 미치지만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것은 불공정한 하나의 운동장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럼 이것을 가능한 한 좀 공평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시장 제도도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보였듯이 법인세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것도 나라들만 다 틀리잖아요. 예? 이런 것을 이게 결정하는 게 바로 뭐냐? 정치인 겁니다. 근데 이건 민주주의 원리에서 결정되잖아요. 1인 1표라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가능한 한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좀 기울기를 조금 약간 이게 기울기를 좀 개선하는 것은 어디의 영역이냐? 정치의 영역인 겁니다. 정치의 영역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시장에서 불공정한 영역이 노사관계였었어요. 노동자하고 사용자하고 1대1로 만약에 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사용자가 유리하잖아요. 사용자가 그러니까 채용을 하나 안 하냐 할 때 임금을 결정할 때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사용자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러니까는 사용자하고 기본적으로 불공정하기 때문에 협상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불공정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허용을 하게 된 거예요. 노동조합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노사관계를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하나의 제도적인 노력이 노동 3권이라든가 아니면 노사협상의 의무화,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요? 루즈벨트 대통령 때, 세계 대공황 때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이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제 뭐 이런 것도 다요. 노동 3권 보장, 노사협상 의무화, 최저임금제 이거 다 미국에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나온 거예요. 나온 것들입니다. 예? 이런 게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노사관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거예요. 그걸 조금 더 그러니까 기울기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도적으로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불공정의 원천은 뭐냐면요. 금융입니다. 돈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뭐 인류 역사 속에서 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돈의 소유에 있어서는 불평등하잖아요.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그랬을 때 이 금융이라는 것이 돈의 배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돈의 배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금융이잖아요. 그러면 금융을 가능한 한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는 정치가 은행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설계하느냐. 예? 설계는 달려있는 겁니다. 즉 중앙은행이라든가 은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도거든요. 제도.
제도입니다. 제도. 이 제도는 누가 설계하는 겁니까? 정치 영역의 과제인 거잖아요. 예? 과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을 하잖아요. 현대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국민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위임을 하잖아요. 예? 대리인들한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예? 그러면 그들에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행정이잖아요. 행정이요. 그러면 이 정부 기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거기서 그러니까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행정관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부 기구들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그러니까 필요하죠. 이런 게 정치가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난 20년 동안에 근로소득세의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법인세가 이렇게 계속 줄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뭡니까요? 기업들을 걱정해요. 국민들이. 삼성 이재용이 그러니까 상속세를 걱정을 해. 예?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이러한 그러니까 인식이 없었기 때문인 거야. 자기의 권리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은 이건 하나의 그냥 구호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특권층들은 뭔 소리 하고 있어? 주인은 우리야. 에? 국민? 니네들은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개돼지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툭하면 튀어나오는 말이. 그렇죠?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이름은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 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이 있죠. 사상가, 철학사상가라든가 철학자, 심지어 경제학자, 다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주의의 기초 토대를, 만든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경제학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한 하나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소위 그러니까 애담 스미스부터 해가지고 리카르도라든가 이렇게 이어지는 소위 이들을 고전학파라는데 고전학파를 완성한 사람을 존 스튜어트 밀로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1848년에 정치경제학 원리라는 책을 저수를 써냅니다. 2권으로 써냈는데요.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저는 이 존 스튜어트 밀 얘기 나온 김에 요즘 뭡니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 말들이 놀라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좋아하는 게 바로 뭡니까? 자유요. 자유를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그러니까 수십 번 제치고 앉아있고 취임사에서도 수십 번 제치는 게 자유잖아요. 근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이라는 책을 쓴 거 굉장히 유명한 일하잖아요.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토대를 쌓은 게 그런 점에서 좀 존 스튜어트의 자유론을 좀 읽어보기를 좀 권하고 싶어요. 근데 책 읽는 거하고는 담 쌓고 사는 사람 같아가지고 읽으라고 해도 안 읽을 겁니다. 근데 꼭 읽어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책 자유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 어떤 생각도 표현할 자유를 가지며 어떤 생각도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 이거예요. 즉 우리가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19세기 초에 개인의 행동은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사적인 그 어떤 행동도 용인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은 개인의 이러한 자유를 결코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자유론을 펼친 게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1800년대 19세기예요. 지금부터 2세기 전에 사람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고등학생이 그린 그 만화 그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러니까 이 유치함 저는 너무 그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같은 어른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워 죽겠어. 창피해 죽겠고요. 그 아이들이 생각하면요 얼마나 찌질하다고 어른들 얼마나 찌질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진짜 찌질하게 보여요. 제발 좀 예? 더 이상 좀 제발 놀라지 마세요. 사과나 하시고. 예? 이 사람이 쓴
이 사람은 자유주의에 그러니까는 자유주의의 근간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이 떠받드는 사상가라고요. 전 세계 자유주의, 전 세계 보수주의자들이 떠받드는 사람 사상가예요. 존 스튜어트 밀은요. 이 사람의 정치경제학 원리 2권 책이 디스트리뷰션, 분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1장이 뭐냐면 재산권에 대한, 소유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5페이지입니다. 이 책이에요. 물론 이 책은 여러 출판사에서 냈기 때문에 페이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소개한 그 책에 그 페이지를 제가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온 거예요. 여기 그 밑에 문장 봐보세요. In the distribution. 분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한 사회가 생산 활동을 했어. 생산 활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런 점이니까 분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분배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a certain minimum. 최소한의 어떤 특정한, 어떤 일정한 최소한의 양은, 먼저, first assigned for the subsistence of every member of the community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subsistence가 최저 생계잖아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의 먼저 할당을 먼저 거기에 떼어내라 이겁니다. 그걸로 떼어내고 whether capable or not of labor, 즉 노동을 할 수 있든 없든 노동 능력과 관계없이 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최저 생계를 위해서 먼저 그러니까는 먼저 떼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최소한을요. 그 다음에 뭡니까? The remainder of the produce. 나머지 생산물은 is shared in certain proportion. 일정한 어떤 하나의 비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나눈다 했어요. 어떻게 나눈댔습니까요? To be determined beforehand among the three elements.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노동을 그러니까 한 사람은 거기서 임금으로서 그러니까는 자기가 노동을 통해 가지고 생산활동에 기여를 할 게 아닙니까? 캐피탈, 자본을, 돈을 투입한 사람은 그 돈을 투입함으로써 기여를 할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탤런트, 능력. 이거에 따라서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예? 그 생산활동에 기여한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니까는 나누라 이거예요. 여기서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에 모든 구성원의 최저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떼어내는 이 얘기를 보수주의에 서양 보수에 그러니까는 정신적 기둥인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848년에 책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회의 몫을 제가 이런 앞에서 이렇게 사회의 몫을 이렇게 나누니까는 그 사회주의식 배분 아니냐고. 이건 사회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회의 운영 원리입니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한에 있어서는 어느 사회나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기본적인 사회 운영 원리에 기초한 거예요. 예? 기본사회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The subsistence of every member of the community.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최저 생계 요건을 위해서 먼저 떼어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기 위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권리들로 이걸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한 사회가 생산한 것들에는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다 갖고 있다 이거예요. 최소한의. 이게 기본사회의 사상적인 저겁니다. 에? 자,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내놓은 세제 개편하면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소위 말해서 소득세, 법인세 그러니까 이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지금까지 법인세 같은 경우는요 2억 원도 안 되는 물론 이건 과표 기준입니다. 과표 기준이요. 10% 세금을 내게 하고 그 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 10억
그 다음에 200억까지 20 내지 22%를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 다음에 3천억 원이 넘는, 이건 공제 같은 거 다 하고 납니다. 과세 표준이라거든요. 3천억 원 이상을 번 기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를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도입을 했어요. 25% 넘는 부분을.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냐면은 기업들이 공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실효세율,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굉장히 일반적인 이 세율보다도 그냥 낮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25% 구간을 없앤 거예요, 이번에. 없애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없애겠다는 거야. 3천억 넘게 버는 대기업들, 너에게 부과했었던 25% 구간을 이걸 없애겠다는 거야. 지금 이 경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3천억 원, 1년에 3천억 원 이상 그러니까는 공제를 다 받고 난 이후에 3천억 원 이상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 구간, 아니 밑에 구간 아니고 위에 구간을 그러니까 쭉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200억을 넘으면 다 똑같은 율로 22%를 적용하는 걸로. 2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이게 과거 언제 때냐면요. 이명박 박근혜 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때로. 지금 법인세가 앞에서 봤듯이 법인세로 납부하는 세금의 비중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쭉 낮아져 왔는데, 줄어져 왔는데 또 낮추겠다는 거야. 또 낮추겠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재벌들 그러니까는 이 세금 이제 혜택 주는 걸로 가다 보니 이제 비판받을까봐 밑에 그러니까는 10% 세금을 내는 걸 과거에는 2억이었는데 이걸 5억으로 좀 올린 거예요. 5억까지는 10% 내는 걸로. 이건 그냥 이 현 정부는요, 굉장히 당당하지가 못해. 꼼수를 부르려고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이 꼼수가 들키게 되게 되면은, 또 그걸 거짓말, 저걸로 그거 은폐하려고 하고 앉아있고요. 예? 당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고, 이제 이렇게 가죠. 예? 지금 3천억 원을 넘는 구간을 이걸 지금 없앨 때냐고요, 지금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근로소득세고 법인세가 국세 차지하는 비중이요. 이런 상황에서 또 더 줄여주겠다는 거예요.